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야. 너는 알고 있니? 너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생존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 그리고 내 만족감을 위해서 결국 삶을 살아가는데 생기는 모든 욕구는 더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싶은 마음, 모두 인간의 당연한 마음인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존중해주고 아껴주어야 해. 절대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어. 그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생각이 나는 대로, 마음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라는 건 아니야. 본능적인 행동은 그냥 동물의 영역일 뿐이니까. 스스로를 탓하지는 말되 그냥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극복하면서 노력하는 존재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도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죽이지 않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마침내 누가 뭐라 해도 내 의지가 주인이었다. 이제 어떤 운명이 나를 시험하더라도 내 용기는 부서지지 않고 내 이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존재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인생 경험을 중류해서 지혜로 만드는 것이다. 호모 데우스를 알아야 한다.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그 모든 잉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높은 지능의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의식을 가진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산업혁명 때 말들이 맞이했던 운명을 기억해야 한다. 21세기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도 없으며 사회의 번영, 힘과 영광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쓸모없는 계급은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알고리즘들이 모든 것을 아는 신탁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리인으로 진화하고 마침내 주권자로 진화할 것이다.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의 권한 이동은 주변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정부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할 수 없는 흐름 때문이다. 주의하지 않으면 인간의 개별성은 빅브라더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붕괴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사회적, 정치적 차이는 있었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크지 않았었다. 21세기 새로운 프로젝트 불멸, 행복, 신성을 얻는 것은 새로운 초인간인 호모 데우스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피엔스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호모데우스를 읽었는데 이 내용들이 공상과학 소설로 치부되어지기에는 무서운 내용들이었다. 우리는 이 흐름을 피할 수 있을까? 인간은 정답이 아닌 의미를 생각하는 존재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알고리즘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그리고 인간이 알고리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 몇 자 더 적어본다. 알고리즘은 정답을 말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만드는 존재이다. 알고리즘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통계적 오차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실수는 눈부시다. 인간은 우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감정을 얹고 감정 위에 관계를 쌓는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실인가?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측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묻는다. 이 질문들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존재의 증거이며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감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인간의 기억과 알고리즘의 데이터와도 차이가 발생한다. 기억은 편향되고 왜곡되면서 흔들리는데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예술을 만들고 문학을 쓰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다. 인간은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옳은 선택을 하는 존재이다. 논리보다는 직관을 믿으며 정확성보다 진심에 감동한다. 효율보다 온기를 원하고 예측보다 기적을 꿈꾼다. 사랑한다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어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좋은 책은 나에게 삶의 기쁨과 생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나를 안으로 여물게 한다. 그러나 시시한 책은 속물들과 시시덕거리는 것 같아서 이내 밀쳐낸다. 내 귀중한 시간과 기운을 부질없는 일에 소모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결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로병사란 순차적인 것만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인생을 하직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순간들을 뜻있게 살면 된다. 삶이란 순간순간의 존재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승의 대답은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네가 숨이 멎어 무덤 속에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실컷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거라. 왜 지금 삶을 제쳐두고 죽음에 신경을 쓰는가? 일어날 것은 어차피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깨어 있습니다. 삶의 기술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는 관심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순간순간을 우물쭈물 하면서 헛되이 보내지 말고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죽지 않을 거라면 살아야 한다. 오늘 아침 세상은 평온했지만 내 마음에는 폭풍이 불고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죽음이 이 괴로움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을까?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나의 이 괴로움은, 나를 찢어놓을 듯한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생겨난 걸까? 욕심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지금 이 삶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죽지 않을 거라면 살아야 한다.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자양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게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만 고민할 뿐이다. 만약 신이 있다면 나를 도울 것이다. 없어도 상관없이 나는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만 한다. 언젠가 후에 나처럼 살아남고 싶은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도 살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양손은 불끈 쥐고 활활 타오르는 이 열정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고통에서 피어난 이 의지야말로 나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다.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 의지에 달려있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은 연달아서 일어난다.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뒤이어서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 것처럼 일상의 슬럼프나 고난의 감정들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는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오늘 아침 내게도 그러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면서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거지? 라고 점점 더 나를 바닥까지 끌고 내려간다. 정말로 운이 없어서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미 무너진 상태라서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작은 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 삶이란 좋은 일이 연달아서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느껴질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만약 내게 좋은 일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겸손을 배워야만 하고 안 좋은 일만 연달아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당함과 인내를 배울 수 있다. 흐르는 강물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은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행동하거나 바람을 이용하는 닷을 펼치는 것은 내 의지이자 선택일 뿐이다. 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 의지에 달려있다.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설득하는 능력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부다. 돈벌이 없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오늘은 책장에 꽂혀있는 마케팅 관련 서적을 몇 개 집어 읽기 시작한다. 그중 첫 번째 책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내용이 쉽게 읽혀졌다. 쉬운 내용이었지만 책 제목답게 마케팅 전반을 아우르며 기본 법칙을 알려준다. 역시나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관련한 책을 몇 권 선정하고 집중해서 몰아보면서 중복된 내용과 차이점을 확인하면 내 생각을 정립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22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사람의 기억 속에 최초의 이미지로 남겨야 된다는 것,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꾸준하게 트렌드를 읽으며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말고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기본 원칙들이지만 사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기본이 잊혀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바로 내 삶에 적용시켜 봐야겠다. 너는 누구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25년 8월 9일 토요일, 어제에 이어서 마케팅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내용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내 상황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잘은 모르겠다. 확실한 거는 책을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욕심인 것 같다. 책이 던진 화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깊게 오랫동안 자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나마 진짜로 알게 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역시나 배움의 방식은 모든 분야에서 비슷하다. 선생님에게서 한 번 배웠다고, 전문가의 영상을 한두 번 돌려봤다고, 책을 몇 번 읽어봤다고, 또 실천에도 옮겨봤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핵심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찾아내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반복해야지만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쩌면 남들이 내게 그들의 정답을 얘기한 것들, 내 입으로 그들의 말을 되풀이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오로지 나의 생각과 경험의 결과로만 찾을 수 있다. 너는 누구에게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나에게 질문을 해야만 한다. 매일 아침 막 잠에서 깨어난 몸을 이끌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면서 뇌를 깨우기 위해 애쓴다. 뇌를 깨우는 방법은 역시나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문장을 하나 골라서 질문을 내게 던져보면 된다. 그러면 나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열심히 운동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는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되고, 의식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날도 생겨나게 된다. 인간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일 텐데, 점점 더 생각하는 능력이 의도하지 않으면 사라져 가게 된다. 눈을 뜨자마자 헤드라인 뉴스를 검색하고 이동 중에는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영상을 들으며 주어진 일상을 반복적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고 옆에 사람과 가치 없는 대화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반복적인 하루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내 선택에 따라 뇌가 일을 할 수도 가만히 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질문을 해야만 한다. 나에게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질문은 꼭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일 필요는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나를 위한 질문이면 된다.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 인생은 나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승부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경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로 나를 흔들어대는 문제가 닥쳐올 때, 어쩌면 지금껏 나는 그 순간 괴로워하거나 좌절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과감히 잊어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집중해야 한다.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고 문제를 풀어내면 괴로움과 좌절감이 성취감으로 바뀌는 반전이 일어난다. 삶의 큰 방향과 나아갈 길을 정했다면
그 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 투입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변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오늘 또 어떤 길 위에서 무엇과 맞닥뜨리게 될까?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결국 나는 그 승부를 통해 성장하면서 나아간다. 매일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작은 실천이 쌓이면 행동을 위한 에너지가 쌓인다. 오늘도 다가오는 나와의 승부를 기쁘게 겨뤄보겠다. 까짓 거 어디 들어와봐. 내가 흔들리나 봐라. 가뿐히 이기고 성취감을 느껴보겠다. 너의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크기로 그의 모든 것은 수렴된다. 지식과 지혜로 성공 경험이 있는 자산가가 순간적인 외부 요인으로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재기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의 그릇은 딱 그 정도였을 뿐이다. 매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고난과 역경,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는 것. 내가 느끼는 괴로움과 좌절의 크기만큼 딱 그만큼 내 그릇은 커진다. 도전하는 설레임, 성장하는 희망, 승리하는 성취감을 매번 나는 느낀다.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라. 달갑지 않더라도 공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고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200년 이상 발전하면서 이 두 계급,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누구나 이 두 계급 중 하나에 속했다. 하지만 이제 프롤레타리아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던 장벽, 자본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장벽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제작 수단, 유통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이자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가장 훌륭한 의미에서 노동이다. 자신의 모든 자아를 일에 쏟고 성숙한 영혼과 개인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적절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린치핀은 천재이고 예술가이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의 예술성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혼자 꾸준히 해오던 것이 있었던가? 나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린치핀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진정한 예술가는 끝낼 줄 안다. 모든 걸작은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 순간 탄생한다. 무슨 일이든 일정에 맞추어 마무리하라.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일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나의 작업과 외부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라. 모든 일에는 비밀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약속된 시간에 거대한 프로젝트의 위용을 깜짝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서 평범한 프로젝트를 서서히 만들어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책임은 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 한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프로젝트에 그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그들은 자신이 사용한 전략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 배운다. 린치핀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나에게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준다. 너무나 많은 문장들이 쏙쏙 들어와서 박힌다. 내가 이제 할 일은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효과를 확인하고 경험하면 된다.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하고 설레인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그래도 나는 할 거야. 바로 그 순간 그 높은 공간은 내 공간이 된다. 거리에 서서 올려다보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불가능해. 그래,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 진정한 변화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발 나아갈 때, 위험으로 느껴지는 것을 감수할 때 나타난다. 사람들은 명령한다고 따르지 않는다. 따르고 싶기 때문에 따른다. 지름길은 없다. 힘든 일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평범한 예술가와 위대한 예술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쉽게 결과가 나지 않는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눈여겨보면 된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저항을 극복해야 할 만큼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주목하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야 한다. 경험과 끈기를 가지고 성공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성공이 값진 것이다. 성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은 선택이다. 내 손에 달려있다. 안주하지 마라. 당신은 천재이고 세상은 당신이 기여하기를 바란다. 작업을 하라. 예술을 하라. 나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 돈, 지식, 시간, 경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겐 그다지
특별한 재주가 떠오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내게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겠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나는 그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가진 특별함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이에게 줄 만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몰입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보자. 나다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다른 이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게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집중하고 하고 싶은 일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해 나가자. 알아가는 것의 행복감과 성취감은 그 어떤 감정보다 크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 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 집중하자. 세 가지 변신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신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지를. 무엇이 무거운가? 인내력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을 잔뜩 싣고자 한다. 나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의 억센 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오만에 고통을 주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우리의 일이 승리를 축하할 때 그 일에서 물러나는 것, 유혹하는 자를 유혹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아니면 인식의 도토리와 풀로 연명하면서 진리를 위해 영혼의 굶주림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가? 인내력 많은 정신은 이 모든 무겁기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짐을 가득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나는 원한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의 모든 가치, 그것은 나에게서 빛난다라고 말한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 그것은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자유를 창조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하라.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가 이제는 왜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그렇다. 창조의 유희를 위해서는 신성한 긍정이 필요하다. 이제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얻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의 썰물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을 극복하기보다는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진실로 인간은 더러운 강물이다.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심연 위에 걸쳐진 밧줄이다.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도중에 있는 것도 위험하며 되돌아보는 것도 위험하고 벌벌 떨거나 멈추어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다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내려가는 존재라는 데 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의 내면의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대들에게 말하건대 그대들은 내면에 아직 혼돈을 지니고 있다. 슬프구나. 인간이 더는 별을 낳지 못하는 때가 오고 있다. 슬프구나. 자기 자신을 더는 경멸할 줄 모르는 더없이 경멸스러운 인간의 시대가 오고 있다. 보라, 나는 그대들에게 마지막 인간을 보여주련다. 마지막 인간은 사랑은 무엇인가, 창조는 무엇인가, 동경은 무엇인가, 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서 눈을 깜빡인다. 마지막 인간이 가장 오래 산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책은 읽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상상해서 해석한다는 게 적당한 표현일 것 같다. 쓰여진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부분의 글이 비유, 은유, 함축이 되어서 쓰여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을 투영시켜서 각자만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책들이야말로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싶다. 80개 정도의 주제로 나뉘어서 쓰여 있는데 그 주제 하나하나가 나의 그날그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된다. 그중 하나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한다. 산비탈의 나무에 대하여. 이 나무를 두 손으로 흔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거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람은 이 나무를 괴롭히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지. 이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심하게 구부려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걸세. 왜 그리 놀라는가? 인간도 나무와 같지 않은가? 나무는 높고 밝은 곳으로 오르려 하면 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힘차게 땅속으로, 아래쪽으로, 어둠 속으로, 깊은 곳으로, 악 속으로 뻗어가려고 하지. 높은 곳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으며 고독이라는 냉기가 나를 떨게 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 높은 곳에서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이 나무는 여기 산비탈에 외롭게 서 있네. 이 나무는 인간과 짐승들을 굽이 보며
높이 자랐어. 이 나무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을 거야. 그만큼 이 나무는 높게 자란 거지. 이제 나무는 기다리고 기다릴 걸세.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이 나무는 구름의 거처와 아주 가까이 살면서 최초의 번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 달아나라 나의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내가 보기에 그대는 위인들의 소음에 귀먹고 소인배들의 가시에 마구 찔리고 있다. 숲과 바위는 그대와 더불어 기품 있게 침묵할 줄을 안다. 다시 그대가 사랑하는 나무처럼 되어라. 그 나무는 조용히 귀 기울이며 바다 위로 넓은 가지를 펼치고 있다. 위대한 일은 모두 시장과 명성을 떠난 곳에서 일어난다. 옛날부터 새로운 가치에 창한 자들은 시장과 명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왔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대는 하찮고 가련한 자들과 너무 가까이 살아왔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로부터 달아나라. 그들은 그대에게 오로지 복수만을 노리고 있다. 그대 앞에서 그들은 그 자신을 왜소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그들의 저열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심으로 그대를 향해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활활 타오른다. 달아나라 나의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거친 바람이 사납게 불어오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낙엽처럼 흔들리는 삶. 나뭇잎은 시들기 마련인 것을 무얼 한탄하겠는가. 나뭇잎이 흩날려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한탄하지 마라. 오히려 나뭇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오게 하라. 이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불게 하라. 아, 자라투스트라여, 시들어버린 모든 것이 그대에게서 더 빨리 달아나도록.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모든 것은 꺾이고 모든 것은 새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지어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고 모든 것은 다시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바퀴는 영원히 자신에게 충실하다. 모든 순간에 존재는 시작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꿈이 회전한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의 오솔길은 굽어 있다. 오늘 아침 나의 감정은 위의 글을 읽으며 조금은 위로가 되었다.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내게는 87세 노모가 계신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굳이 겪지 않으면 좋으련만 나와 내 누이는 아픈 길을 걷고 있다. 점점 더 흐릿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슬픈가? 아니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더 슬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안 해서 슬픈 것인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못해서 슬픈 것인가? 나와 생각이 달라서 슬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못해서 슬픈 것인가? 나뭇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불어오듯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구원에 대하여 꼽추에게서 혹을 떼어내면 그에게서 정신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지상에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 그를 낮게 한 자를 저주하게 된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는 자는 그에게 최대의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걷게 되자마자 그의 악덕도 그와 함께 걷기 때문이다. 이 사람에게는 눈이 하나 없고 저 사람에게는 귀가 하나 없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다리가 없다는 것을, 거기에다 혀나 코나 머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나는 보았거니와 그런 것은 내가 인간들과 함께 지내며 본 것 가운데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 한 가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결핍된 인간들이 있다. 하나의 커다란 눈, 혹은 하나의 커다란 주둥이, 혹은 하나의 커다란 배, 혹은 그 밖에 커다란 어떤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나는 전도된 불구자라 부른다. 그러므로 인간이 시인이며 수수께끼를 푸는 자, 그리고 우연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지나간 것을 구원하고 그 모든 그러했다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오늘 아침은 몸 컨디션이 영 좋지가 않은 게 독감이 걸렸는지 아니면 다시 유행한다는 코로나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듣는 분들도 혹시나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역시나 가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추월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질까? 역사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부터 인문학적 스토리의 흐름 속에서 간접 경험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까지, 책은 종류도 다양하고 읽는 방식부터 느껴지는 재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오늘은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이용해서 저자의 관점을 설득시키고 알려주는 책, 총균세를 집었다. 이 책도 벽돌 책이라서 아마 읽는 데는 최소 열흘 정도, 보름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가독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읽어봐야 알 듯하다. 이제 막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틈틈이 이제 짬날 때 읽기 시작했는데 프롤로그에 보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이 책을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흑인 또는 뉴기니인들이 백인 또는 유럽인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똑똑하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모두들 알게 되었는데, 현재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발전 속도 그리고 생활 수준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커다란 불균형이 생기게 되었는지 저자는 아마 이 책을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고 신기한 주제이긴 하다.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약 70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먼저 출발하고 시작된 인류가 다른 곳에 추월당하게 되었을까? 사피엔스에서는 인지혁명으로 표현했는데, 이 책 총균수에서는 대약진으로 명기되어 있는 약 5만 년부터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먼저 출발한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과연 무엇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문명의 발전 속도에 영향을 준 건지 저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내게 설명해 줄지 궁금해진다. 책을 읽으면 항상 나는 그 책의 내용과 내 인생을 비교해 보거나 어떤 대입해 보거나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이 처음 프롤로그를 지나면서 나한테 드는 생각은 과연 내 인생의 발전 속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추월당하지 않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추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앞으로 무엇이 될까? 라고 잠깐 생각이 들었다.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한다.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12월에 갑자기 자유를 잃었다. 총과 곤봉과 도끼로 무장한 마오리족은 이제 모리오리족은 자기들의 노예라고 선언하고 반대하는 자를 죽여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리오리족에게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대표자 회의를 열어 맞서서 싸우는 대신 평화와 우정을 제안하고 물자를 나눠주기로 결의했다. 그 제안이 전달되기도 전에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살해하고 많은 시체를 요리해 먹었으며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삼았다. 정복자인 마오리족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의 관습대로 그 섬을 점령했으며 놈들을 모조리 사로잡았다. 한 명도 벗어나지 못했다. 더러는 도망쳤지만 우리가 곧 죽여버렸고 다른 놈들도 죽였다. 그러나 그게 어쨌단 거냐? 우리는 관습에 따랐을 뿐이다. 피사로는 그로부터 8개월 동안이나 이 인지를 붙잡아 놓고 나중에 풀어준다는 약속하에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뜯어냈다.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가 넘는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은 후에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했다. 스페인들이 몸값만 받으면 자기를 풀어주고 가버릴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에서 몸값을 제한했지만 피사로의 부대는 독자적으로 침략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정복을 누리고 있는 세력의 선봉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예시에서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해왔던 힘있는 자의 약탈과 힘없는 자의 굴복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며 잠깐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왜 총균쇠라는 직접적인 이점은 유럽에 편중되었을까? 라는 질문뿐만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도 왜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이었다.
어쩌면 이 본성도 이미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되어 온 것일 수도 있다. 다가올 미래, 인간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인하여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일단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산하 간격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저장한 음식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전문가들만 사는 마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전문가 유형에는 왕과 관료도 있다. 수렵 채집민 사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며 전업 관료나 세습적인 추장이었고 무리 또는 부족 수준의 소규모 조직이 있을 뿐이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단 식량을 비축해 둘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층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 정복 전쟁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을 비롯하여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등의 숙련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 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 원인이 된다.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에 여러 연관성을 드러낸다. 글을 읽다가 오늘은 자꾸만 드는 생각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이란 곳은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되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인가? 어쩌면 인간은 약 7만 년 전 인지혁명 대약진으로부터 그때부터 어쩌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차에 탑승하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우리 인간종의 미래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본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가장 인간다운 것 중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수많은 정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생각할 여유, 가만히 머무는 시간을 스스로 없애고 있는데 무언가를 생각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생각을 통해서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 나를 되돌아봤을 때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게 된다. 내 행동의 결과가 성공이든 배움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내 생각과 선택을 통해 행동하는 삶은 그 삶의 방식 자체로 내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준다. 후회 없는 삶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나의 의지로 선택한 길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에 상관없이 후회의 감정은 들지 않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오늘 내게 어떠한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인 총균세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총균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루도 이 질문을 내게 던지면서 시작해본다. 지금 읽고 있는 총균세는 이제서야 2부 정도까지 읽었다. 뒤에 일본에 관한 내용과 그 후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총 5부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1부는 전에 내용을 말했던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에서 시작된 가축화와 작물화가 총균쇠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다른 대륙을 침략, 정복하면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2부에서는 고대 야생식물과 동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축화와 작물화가 이루어져 왔는지 구체적이고 방대한 근거와 예시를 들며 설명해 주는데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지금껏 밝혀진 인류 문명사를 집대성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세계에 총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고 작물화된 종은 수백 종밖에 안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12종의 곡물이 총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148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대형 야생 초식성 육석 포유류 중에서 겨우 14종만이 가축화가 되었는데 그 근거를 안나 카레리나 법칙을 예로 들며 설명해 준다. 발음이 오늘따라 되게 어렵네요. 읽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읽고 있는 이 책 총균세는 얼마 전에 읽었던 니체와 너무나 달라서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완전히 극과 극처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풀어내는 방식에만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떠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보기 시작하면 왠지 철학책과 이런 과학서적과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풀어내는 방식은 너무나 달라서 다른 재미가 좀 느껴지는데 역시나 좋은 책은 책을 읽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선정하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또 오늘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무튼 최대한 시간을 내려고 오늘 하루 또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나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가까이 무엇을 위해 왜 생각하고 끄적거리는가? 에세이인지 수필인지 일기인지 감상문인지 혼자만의 질문의 시간인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지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 방향성과 주제가 구체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 한 번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이 행동이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고 작은 성공의 경험과 방향성을 정해줄 거란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그저 삶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그 답을 생각해보고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나에게 질문해보고 싶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서 벌써 78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이 끄적거림의 방식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싶었다. 나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나를 점점 성장시킨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매일 아침 성취감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설레임과 열정을 가득 채워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행동에 옮겨봐야겠다.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이 성취감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하고 싶다. 총균세는 아는 척하기 참 좋은 책이다. 어제 낮에 시간이 좀 생겨서 집중해서 책을 읽었더니 예상보다는 빠르게 총균세 일독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은 왠지 학생들이 인류사 공부를 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정보와 지식들을 단시간에 내 것으로 내재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인류사의 큰 줄기를 이해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을 주는 것 같다. 읽는 중간중간 사피엔스가 떠오를 만큼 끌어가는 방법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총균세라는 핵심 키워드가 인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사례를 들며 집중한다. 책을 읽고 간단한 도표를 보면 전체 큰 줄기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유인원이 왜 유라시아 지역에서 먼저 발전하게 되었는지, 왜 신대륙이라고 표현되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대륙 등 유라시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어떠한 발전을 겪어왔는지 수도 없이 많은 예시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책은 내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수십 명의 무리에서 수백 명의 부족으로 또 수천 명의 주장사회를 거쳐 수만 명의 국가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또한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인류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면 이 책을 더도 말고 3번만 읽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 내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과거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의 역사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의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 과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소는 무엇이었던가? 또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나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내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음 책은 넥서스로 이어가야겠다. 코스모스와 사피엔스, 총균세와 호모데우스, 넥서스로 이어지는 우주와 인류의 흐름은 나에게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을 보여주는 것 같다. 비록 나는 티끌 같은 존재지만 저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인간을 극복하며 내 우주를 만들어가고 싶다.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책들. 철학, 과학, 역사 등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다른 주제에 대해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깨달음의 깊이가 깊은 책일수록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게 어쩌면 깨달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진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정과 안도감, 그리고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아직 내 수준에서는 어렴풋하게 떠올릴 정도지만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독서를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든다.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에 다가올 현실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제부터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쉽게 이해하면서 책장을 넘기고 있다. 그중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자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불러내는 인간의 경향은 개인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협력하는 우리 종의 독특한 특징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얻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다. 인간 개인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도 대규모 네트워크는 허구와 환상에 의존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묶고 질서를 유지한다. 이 내용들만 잠깐 훑어봐도 프롤로그부터 벌써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는데, 이 책은 또 내게 무엇을 알려줄지, 또 내가 어떤 생각의 변화를 할 수 있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